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는 12월 말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지역별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으므로 그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역차별 논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등의 합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되어 왔습니다. 이는 도시의 평균 생계 비용이 지방도시나 농어촌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공제해서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국회 예산처가 펴낸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 가구가 대도시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공제액이 되려 낮게 책정돼서 형평성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 4대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돼서 1억 3,500만 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시와 세종특별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서 8,500만 원 공제, 그 밖의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높아서 경우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5월 기준 인구가 90만 명이 넘는 성남시의 평당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3,955만 원으로 인천광역시 1,499만 원, 부산광역시 1,454만 원을 비롯한 6대 광역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같은 특별시인 서울 강북구 2,520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거주 어르신들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중소도시 거주자로 분류돼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 5천만 원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다른 재산과 소득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4대 특례시,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6억 1,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4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성남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의 어르신들은 기본공제가 8,500만 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21만 원으로 책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국회 예산처는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 재산의 공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지적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 재산액 지역 분류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추후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기준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현재의 기초연금 재산 기준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 분류 단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처럼 4단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바뀌지 않은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적 때문인데요. 현재의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하고 최근 몇 년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것까지 검토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기초연금의 지역별 기본공제의 역차별 문제를 설명드린 김에 다른 문제점들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금융재산의 기본공제는 2천만 원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등의 일반 재산은 기본공제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합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 뿐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한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이중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현금 들고 있지 말고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공시가 3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전세 4억 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이 공시가 3억 원으로 반영되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4억 원 보증금에 기본공제 5%만을 차감하면 3억 8천만 원이 반영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30에서 40%의 기본공제의 효과가 있지만 전세 사는 사람은 보증금의 기본공제 5%만을 적용하므로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차감받을 수 있고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소득에서 매월 납부한 돈인데 왜 기본공제가 전혀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노인의 8%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바로 감액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외에 다른 복지 혜택까지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불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불확실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기초연금을 얼마 더 준다는 연금개혁보다도 오늘 설명드린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